자, 이어서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오랜만에 모십니다. 오늘 아주 예쁜 핑크 컬러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아주 오랜만은 아니고요. 네. 그 지난주는 그 태국 태국 갔다 오셨죠? 방콕에서 네. 그 OECD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어, 그 회의였어요. 근데 요즘 한국이 핫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토론자로 가서 우리나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와서 뭐 여기 방송 빠졌어도 좀 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은 OECD 관련한 국가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그런 토론을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 보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조금 신기해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한국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들이 2, 30년 동안 거의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책은 한국 기업은 못 믿겠다. 신뢰가 최소한 없죠. 이 투자자 보호,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근데 이번 들어서 정부 들어서 6월부터 거침없이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왜 일이냐. 과거와는 틀리냐? 오. 그다음에 기업들은 뭐 정부나 국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기업들은 과연 그 행동이 그 비헤이비어라 그러죠. 그 마음가짐이 좀 바뀌냐. 이제 그런 거 이제 토론자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놓인 상황일 수도 있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바뀐다고 이걸 확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여전히 상황인데 반칙하는 데들이 많죠. 노력을 예. 좀 일부는 많이 하고 예, 있는 예, 상황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좀 투자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투자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는 근데 상황인가요? 뭐 아무래도 이 OECD 국제회의니까 네. 이제 투자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좀 정책적인 프레임워크 이제 그런 뭐 당위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느끼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지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도 정부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기업들도 열심히 뒤에 숨어서 반칙을 하기보다는 좀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주주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근시안적으로는 페널티가 유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센티브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족 기업들이 우리 재벌 패밀리들이 소유한 그 상장사들이 전체 시장의 뭐 8, 90%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그 당근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워낙 그게 이제 안 먹혔으니까 이번에는 법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 층을 깔아서 지금 이제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국회가 입법 조치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는 되지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조금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정부나 이번에 뭐 코스피 5천 위원회 분들 만나고 그러면 밸류업을 이제 정책은 톱다운이고 밸류업은 버텀업으로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강제성을 갖고 밸류업 정책을 다시 재가동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 그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많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또 멀리 태국까지 가셔서 토론하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행보도 저는 응원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으로 한번 주제를 열어볼 텐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하면 뭐 스톡, 네, 쉐어, 네. 거기까지는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에퀴티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스톡 쉐어보다는 에퀴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첫 번째 그 토픽도 뜨뜻미지근한 미국 경기, 네, not bad for equities. 뭐 주식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경기가 뜨뜻미지근한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equity의 미닝. 왜냐하면 제가 그 해외에 있을 때 계속 며칠 사이에 지금 논의가 됐고 그 찬반 양론이 많은 게
이 석개미 탓에 환율이 올라간다. 그 맞아요.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되게. 달러가 많이 유출돼서.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자본시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넌센스인데 제가 이제 여기 그림 제가 수업할 때 되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등하다는 거, equality.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시장은 그렇게 운동장이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면 제 왼쪽에 있는 젊은 남자, 네. 그 더벅머리의 남자가 아마 뭐 지배주주일 거예요. 키가 커서 덩치 경기를 크고. 편하게 관람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있는 여학생 같은 사람은 외국인이나 뭐 국민연금 같은 큰 투자가, 우리 일반 투자가는 여기 이제 휠체어를 탄 핸디캡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평평한 거를 갖다 줘서 그러면 볼 수 있으면 봐라. 그게 이제 이퀄리티 평등이고 오른쪽 같이 소수주주까지 배려를 해서 더 높은 받침대를 줘서 그러니까 일반 주주, 그러니까 모든 주주는 그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equity라는 말이 fairness,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equity, 그러니까 주식의 의미를 모든 주주는 공평하다.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고 똑같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학개미들이 미국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뭐 워낙 좋은 회사 성장 많이 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4, 5년 해보니까 야 나를 진짜 주주로 대우를 해주는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기업이 결국 거버넌스가 좋아져서 투자가들이 편안하게 진짜 에코티의 그 원래 개념대로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주주를 대해주면 한국도 결국 돈이 우리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거지. 미국 시장을 달려가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좀 약간 뭐 상식과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일부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말씀 중에 우리 한국 기업도 최근에 우리 K 문화 이런 것처럼 주주 환원도 최근에 그거 아세요? 뭐요? 아마 달바 글로벌일 것 같은데 네. 주주 우대 정책. 내가 주주인 거를 주식을 인증하면 제품을 할인해줘요? 네, 할인해주는 주주 우대 정책 요즘에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젊은 기업들 네, 중에 네, 이제 네. 그런 그 눈을 뜬 그런 지배주주나 경영자들이 거 있는 좋네요. 거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저께 거버넌스 포럼이 거버넌스 대상 시상식 1년에 한 번 네. 하는 걸 했는데 그 APR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 이제 네. 거기 경영자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성장도 하지만 주주 환원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한국식으로 네. 인증하면 바로 제품을 할인해주는 오, 좋네요. 주주 우대 정책. 그럼 삼성전자 주주다라고 해서 가서 인증하면 또 가전제품 할인해줘. 전부 다. 할인. 너무 좋네. 뭐 리즈너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당을 받고 이런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뭐 자사주를 뭐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방법도 좋지만 뭐 진짜 전자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도 하면은 되게 충성심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청원 한번 듭니다. 해주세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가 해야 되는 거요. 뭐 LG전자도 좋고요. 다양한 기업들 관계자분들 보시면은 그런 이벤트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매출도 좋고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는 네. 확실히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적으로 성장도 많이 하고 그쵸. 주주를 제대로 대우하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뭐 그 트렌드는 계속 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에쿼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단어에 대한 힘이 되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도 뭔가 한국어로 주식 말고 이런 에쿼티의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스톡 쉐어보다는 에퀴티 하면 좀 멋있죠. 약간. 네. 우리 자꾸 에쿼티에 대한 강조를 좀 하면서 이런 공평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리고 많은이 아니고 당연한 게 좀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는 첫 번째 요거 에쿼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경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풀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경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안 좋아지는 조짐이 있다. 아니면 여전히 건실하다. 근데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에서 나오는 얘기 결국 이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매크로 지표를 볼 때
그 보완적으로 기업 데이터, 산업 데이터를 같이 봐야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한 2, 3일 됐습니다. 미국의 ADP가 민간 부분의 고용이 지난 11월에 32,000명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6개월 중에 4개월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트렌드는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은 hiring도 안 하고 채용도 안 하고 firing도 안 하는. 왜냐하면 또 그 경력이 또 많은 사람들 해고하면 또 다시 뽑기는 어려워요. 근데 오늘 지금 메타가 빅테크 중에는 주가가 좀 강한데 그 메타버스 리얼리티 구조조정. 랩 쪽에 좀 구조 조정을 한다. 왜냐하면 뭐 여전히 매분기 한 5조 이상의 적자를 내요. 워낙 이익을 메타가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 랩이 뭐 1, 20조 이상의 연 적자를 내도 껐떡없이 40% 이상의 마진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 조정을 역시 하는 기업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해고도 안 하지만 하여간 신입 직원들은 요즘 학교도 졸업생들이 이렇게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국내도. 근데 미국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그 젊은 청년들이 특히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코딩 배운 친구들도 취직이 잘 안 된다. 이제 AI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그런 그 충격이 있는데 실제 이번에 ADP 민간 고용 데이터를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중소기업들이 12만 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큰 아직 그 변화는 없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인원을 감축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저희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베라이전 미국의 통신사가 13,000명 이제 해고한다고 11월 말 그때 뉴스가 나왔던 거고, 최근 한 2주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애플도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일부 구조 조정을 한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AI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인력 감축, 그냥 효율성 제고하는 그런. 그래서 약간 상황이 여전히 이러한 그 계속 변화가 많고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기업들도 상당히 그 투자나 소비에 이제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만만치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기업들 그 실적이나 CEO들 커멘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이던스 네. 주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아메리칸 이글 그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뭐 시총 한 3, 4조 원 되는 건데 이제 미국에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그런 그 일상복을 만드는 데인데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6% 증가, 동일 점포 매출은 4%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데인데 그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5%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한 게 여기 그림 보면 그 시드니 스위니라고 네. 미국에서 꽤 유명한 여배우며 배우죠? 모델인데 이 사람을 그 모델로 했던 7월에 나왔던 아마 광고가 되게 미국에서 엄청 이게 그 핫했어요. 왜냐하면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그 제목이 Sydney Sweeney has a great 괄호 열고 American Eagle jeans. 그러니까 이 멋있는 청바지를 입었다는데 지인스가 영어로 또 지인 유전자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백인 우월주의를 자. 그 빗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소수 이제 마이너리티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백인들이 엄청나게 해서 이게 되게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논쟁이 되면서 주가가 핫해졌어요. 오히려 영업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이게 근데 뭔데 하면서 보게 그러게요, 되거든요. 되게. 미국에는 이런 인종적인 그런 발언이 되게 예민하니까. 그쵸. 근데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때 아주 좋았고 4분기도 이미 좋고 이러한 아주 호실적.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우리 제품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실적은 내년에 26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일상복을 파는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뭐 그렇게 좀 비관적이진 않다. 상당히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 기업인 메이시스. 저는 사실 메이시스가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뭐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이시스 쪽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콧대를 높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조용했는데
최근 주가 보니까 굉장히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메이시스가 근데 전통 백화점이죠. 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블루밍데일 같은 경우는 좀 하이엔드로. 하이엔드 쪽이긴 한데 그래도 이 온라인 매체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잖아요. 구조적으로 그쵸. 되게.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지난 3년 분기 실적 중에 가장 좋았고 모멘텀이 좋고 그래서 주가도 뭐 상당히 견조한데 근데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지금 퍼가 여전히 한 12배 정도 되니까 이러한 뭐 호스타일 공격적인 인수를 하겠다는 데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액티비스트들이 지분을 사서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좀 더 가치를 밸류를 만들어내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데 실적이 좋았지만 또 여기 CEO는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어요 4분기에. 그래서 그 중산층 이상은 뭐 여유가 있어서 소비를 많이 하지만 중간 이하 특히 젊은 이제 뭐 최근에 갓 결혼을 했거나 학생들 최근에 뭐 취직을 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aspirational customer라 그러죠. 중하위층들은 여전히 좀 이렇게 그 재무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홀리데이 시즌에 쇼핑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3분기 실적 되게 좋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믹스드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다, 너무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러니까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되게. 그럼 월마트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뭐 타겟이나 월마트 쪽에 있어서 실적이 이번 소비 시즌에도 또 꽤 견조했다라고 월마트 되게 하던데. 좋았어요. 왜냐면 네. 월마트가 약간 그 서민들 대상으로 좀 평범한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중산층들을 유입을 많이 자기 이제 매장으로 오게 하고 그래 그로서리 같은 데를 이제 보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월마트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며칠 됐습니다. 시총이 9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 보면 2023년 말에 4,200억 달러 시총을 돌파한 후 거의 한 2년 만에 이제 다시 더블이 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실적이 좋고 영업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약간 ESG 관점에서는 종업원들 대우를 좀 잘 못한다. 네. 뭐 의료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제공 안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매우 또 주주 친화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그 하여간 우리 리테일러 소매업체들의 그러한 CEO들의 커멘트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3분기 실적도 나왔고 그다음에 4분기 내년에도 뭐 소비자들이 이렇게 아주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조심스러운 그런 의견 단서를 달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미국 경기가 웬만큼은 굴러간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게 실제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되게 왜냐면 금리가 뭐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말씀하셔가지고 최근에 또 뜨거운 감자였던 12월 FOMC를 앞두고 차기 의장이 지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상 이제 레임덕을 시사하는 것인데 네. 케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케빈 헤셋. 근데 아서번즈랑 또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독립성에 대한 등등.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세요? 여기 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어제 자료 만들다가 네.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지금도 뭐 백악관에서 경제자문회의 그 의장 역할을 하죠. 근데 딱 그 약간 얌전하게 왼쪽에 이렇게 기립 자세로 있고 트럼프가 흐뭇한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예, 그다음에 아빠 이제 미소네요. 뒤에는 메센이 네. 약간 떨떠름하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시켜도 어. 되나 약간 그런 표정.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핫산이 유력한 후보다. 하지만 우리는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조건을 달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어떤 핵심 인사를 그 임명하고 그럴 때 약간 언론에 흘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에 약간 흘린 것도 있지만 여기 베센이 원래 그 월가 거물 트레이더 출신이니까 네. 항상 그 큰 투자은행의 CEO들과 큰 자산운용사의 사장들과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이게 이 사람의 되게 장점이죠, 되게. 그래서 11월 달에 계속 많이 물어봤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핫산을
연준 이사로 시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채권 투자가들 뭐 레리 핑크나 뭐 이제 블랙록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핫센터 흔들기예요. 워낙 영향력 있는 언론이니까 시장을 빗대면서 이 사람은 너무 트럼프와 가깝고 그렇죠.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리를 급격하게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을 확신을 하기도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독립성이 본격적으로 훼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연준이라는 건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이기도 한데 이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뭐 한 1, 2주 동안 보면 금리나 달러가 그 핫센이 지명이 확정된 것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오히려 금리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달러도 그 흔들리지는 않는데 약간 채권 투자가들을 빗대어서 핫셋이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경고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에 제일 크게 냈어요. 어제 뉴스였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되게 그 지켜봐야 될 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보통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지만 네. 베센 얘기는 잘 들어요. 그리고 월가의 의견을 항상 경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던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내년 초에 임명을 해서 파우엘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결자해진지는 모르겠으나 파월을 임명한 트럼프가 또 파월의 그런 리더십을 또 흔들고 하는 것들이 참 역사 속의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준 의장 자리는 혹시 파월에 대한 경험 때문에 트럼프가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베셋 케빈 에시. 베셋의 사진은 좀 크게 하고 이제 우리 5개월 후면 물론 파웰 의장의 사진은 좀 작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파웰 의장의 의장직은 내려놓지만 이사직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의장에서 물러나면 이사직도 내놓고 이제 떠나는데 안 떠날 수 있어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마이너리티로서 의견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의장은 아니어도 힘이 있겠죠. 이제 상당히 힘의 겨루기를 하지 않을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블랙록의 그 릭 라이더, 되게 매크로 펀드를 하는 뭐 거물입니다. 되게 아니면 뭐 페드 이사, 연준 이사 중에 하나인 그 크리스 월러를 좀 선호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여간 이 미국의 연준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사 결정이고 너무 정치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준 의장에 대한 면접을 베센트가 본다라는 뉴스 보도들이 되게 좀 많았었잖아요. 이상하죠, 되게. 그렇죠? 근데 또 지금 트럼프의 거의 뭐 왼팔격, 오른팔은 베센이라고 하면 왼팔격인 지금 케빈 에시시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결국에는 누가 될지 약간은 지금 오리무중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게 좋아하는 게 베센이 트럼프 일기에서도 백악관의 중요 요직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유펜 출신이고 콜롬비아에서 조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부 쪽으로 들어와서 연준에도 있었죠, 되게. 근데 일기에도 요직에 기용을 했고 지금도 이제 요직을 하고 그럴 때는 트럼프의 신뢰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의 경고가 근데 이제 가령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뭐 그 달러가 막 엄청 흔들린다 그러면 트럼프도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가 주요국들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OECD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동결이 계속 몇 달째 그렇죠. 유지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년도에 좀 더 인하에 대한 속도를 많이 낼 걸로 기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있죠. OECD 지금 이제 발표인데요. 그 전 세계가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내년 말이면 끝날 것이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미국 같은데 이제 미국 US는 이제 파란 선이죠. 그래서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하고 한 3.25에서 3.5% 정도로 마감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캐나다 같은데 인하가 없고 반면에 일본은 이제 인상의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전망도
핫셋이 돼서 이제 금리를 계속 많이 여러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것과 반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밖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인하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뭐 5, 6월쯤 한 번 하지만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뜨뜻미지근하고 금리도 뭐 이런 상황이면 주가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야지 그 주가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하를 미루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뜨뜻미지근한 완만한 경제 성장이 주가에는 되게 좋다. 이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잠자던 일본이 이미 국채 금리는 뭐 17년 만에 2년물 금리 기준이죠. 1%를 상회하기도 하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위험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맞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본이 보면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되게 약하잖아요. 되게 네. 그리고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 2% 가까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임 총리가 공격적으로 재정 확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걸 보면 금리를 조금 강화하는 사이클로 가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시장도 어느 정도 그거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한번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좀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은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얘기 중에서는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이런저런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FSD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뜨죠. 예. 보고 이제 체험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로봇 얘기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갑자기 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뭔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 전기차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뉴스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노르웨이 같은 데 빼놓고는 11월 달에도 한 20%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지만 노르웨이가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수요의 98%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1월에도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다. 그래서 한 6, 7천 대 팔렸는데 실제 11월에 국내에서 수입차 중에 테슬라가 1등 했잖아요. 네. 7,600대를 팔았으니까 노르웨이가 훨씬 작은 나라인데 6천 대를 팔았다는 거는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우리 그 충성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FSD는 지금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델 S랑 X만 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그 밑에 그 찾아보면 그 FSD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돼 있습니다. 가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옆에 주민 중에서도 최근에 모델 X를 사서 FSD 하고선 잘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서 이제 11월 국내 자동차 수입 데이터 중에 좀 놀라운 거는 BYD가 이제 5등까지 10월에 7등이었는데 이게 5등이어서 우리나라죠? 네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1,000대 이상이 팔렸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합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도 BYD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심천에서 뭐 다 완전히 전기차인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랑 이제 직접 현재 경쟁을 하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보면 유럽 전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BYD CLU 이거 국내에서도 팔죠. 이게 1등입니다. 이미.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하다. 이거 우리 지금 현대 툭사는 10등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블란서 제품들을 많이 타요. 일부 미국 것도 타고 뭐 일본 거, 한국 것도 있지만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금년 들어서 1등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도 유럽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1등을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EU가 최근에 그 네. 관세를 되게 그쵸, 높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 좀 가격이 우회하는 높아서 안 거군요. 팔리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강세를 보이고 다음에 보면 이제 마켓시어인데 유럽에 금년 들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중국 업체들 마켓시어는 14%. 대단합니다. 거의 뭐 1, 2%에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순수 전기차 부문도 1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뭐 내연기관은 뭐 존재감이 거의 없지만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워낙 관세가 높고 그래서 뭐 중국 업체들 수출이 미국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거의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업체들 전기차 유관 업체들 쳐봤는데 BYD는 최근에 이제 중국 내수 경쟁이 치열하면서 조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CATL은 홍콩에 원래 중국에 상장돼 있다가 홍콩에 봄에 상장했잖아요. 근데 벌써 한 60-70% 올라서 시총이 500조 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 시장 전체로는 모르지만 일부 업종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조 원. 네, 어저께 500조 원이 우리 시장에서 막 떠들었었는데 어떤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다. 아. CATL 그런가요? 똑같네요. 네. CATL 기업 하나의 시총과 우리나라 코스닥이 같다라는 거는 좀 분발 많이 해야죠. 어디가 더 높은 건지 어디가 더 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애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애플의 이제 애플이 크게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본부 부문 사장 바로 밑에 이제 AI 부문 대표가 있는데 네. 이제 올해 근무를 했던 존 이름이 좀 깁니다. 지아드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네. 여기 인도 얼굴인 아말 수브라마냐 이분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몇 달 거쳤다가 이제 애플의 AI 부문 대표로 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보면 AI 부분에 계속 시행착오를 지금 애플이 겪고 있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갈고. 근데 뭐 한 2년쯤 됐나요? 1년 반쯤 됐나? 근데 뭐 실제 자율주행 부분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가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마다 DNA가 있어요. 되게 애플은 원래 하드웨어 회사에서 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 결합을 하지만 근본은 여전히 하드웨어인데 반면에 메타나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메타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회사고 하드웨어는 잘 못합니다. 구글이 최근에 보면 칩도 만들고 TPU도 하면서 이제 그런 하드웨어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팀 쿡이 이제 내년에 그만둔다 그래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여기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 그러는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이 왼쪽에 멋있는 이분 소프트웨어 총괄 부사장도 유력한 후보다. 근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출신을 대표를 한다면 회사가 진짜 변신을 하겠다는 그렇죠. 의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 쿡 후임이 진짜 중요하고 좋은 분이 선임이 안 되면 애플 주가 많이 흔들릴 텐데 하드웨어 출신을 계속 중용을 할 건지 팀 쿡은 당연히 하드웨어 출신이 서플라이 체인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걸 할지 이제 원래 인사가 되게 중요한 회사의 전략인데 저는 이게 어제 눈에 확 들어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만약에 바뀐다면. 애플에 있었던 CDO 디자인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총괄했던 분이 지금 메타로 옮긴다라는 뉴스가 또 밤사이 그래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어쨌든 인재도 영입하지만 주요한 인재들을 또 메타에 뺏겼다. 그러니까 그 빅테크 안에서도 메타가 요즘 패키지를 많이 줍니다.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러한 또 인재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다들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발버둥을 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살아나게 될지 또 애플이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 이러한 또 뭔가 CEO의 교체로 인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부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은 위스턴 컬리지 2016이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2시 30분에 3프로TV에 또 함께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알려드리려고. 그때 방송이 없잖아요. 방송이 없는데 1시간 더 빨리, 그러니까 클로징 벨이 저희가 3시 20분에 시작하잖아요. 그거보다 1시간 더 빨리 오시면 저희가 위즈덤 컬리지 2016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안내도 해드리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 참여만 하셔도 선물도 있으니까 라이브 3시 20분이 아니라 2시 30분부터 함께 하시면 얼리버드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어떤 것들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약간은 궁금하셨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도 2시 30분부터 함께하는 윌슨 컬리지 2016 라이브 방송도 함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월모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고요. 저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